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분은 전부 공직에 계시는데 저는 전자파 연구소라고 저희는 개인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인데 거기서 전자파 EMP 관련해 갖고 연구 개발과 사업 관리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EMP라고 하면은 다들 EMP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EMP 실체가 어떤 건지 느껴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생활 주변에도 EMP는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전자레인지도 EMP입니다. EMP 펄스 전자파가 음식물에 있는 수분하고 작용이 돼갖고 수분을 익히고 하는 그러한 원리로 다 나오는 게 EMP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EMP 있는데 그건 아주 소전류로 적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크게 위협은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고출력 전자파라는 거는 핵폭발 시에 또는 우리가 임의로 제네레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고출력으로 전자파를 발생했을 때 이때 생성되는 전자파는 우리한테 상당한 위협을 주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 장비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EMP 하면은 특히 이제 우리 HEMP에서 핵 폭발 시 발생하는 고고도에서 발생하는 EMP를 말하는데 핵 폭발 시에 EMP가 대부분 발생하지만 핵 폭발 유형에 따라서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EMP가 있고 우리가 바로 소멸이 돼서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EMP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유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핵 폭발 고도가 있습니다. 근데 HEMP라는 거는 우리 고고도에서 20km에서 한 50km, 40km, 50km 요 성층권에서 터지는 EMP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상당한 광범위한 넓이로 대단한 위력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주지만 저고도에서 폭발하는 EMP는 폭발 시에 대기 중에 공기 밀도가 당연히 높기 때문에 바로 장거리 먼 거리를 전파하지 못하고 바로 또 지상으로 접지 효과 때문에 지상으로 흡수됨으로써 저고도에서 핵폭발 시에는 폭풍 피해보다 EMP 피해는 적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부터 EMP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MP는 국방에서 최초의 2009년도에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2009년도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면서 국방부에서 EMP를 연구해야 되겠다고 소유제기를 게 아니라 국회에서 오히려 난리를 치면서 왜 니네들이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는데 EMP에 대해서 대처를 안 하고 있느냐고 거꾸로 위협을 받고 그 당시에 30억을 배정을 받아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가 국방 EMP 방어 규격이 나왔고 그다음에 최초의 사업으로 806 사업에서 우리가 전쟁지 본부라고 하는 비완 시설, 예비 시설인 유수리 시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위성이 올라가면 위성 운영국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위성 운영국에 대한 EMP 방어 계획을 세워라 해갖고 기본 계획을 같이 세워주게 됐습니다. 그럼 EMP가 뭔지, EMP의 어떤 형태를 위협을 좀 EMP를 똑바로 좀 인식을 하고 이 EMP가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을 주는지, 위험 요소가 뭔지, 어떠한 형태로 위협을 주는지,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은 어떤 건지 이런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진공관으로부터 지금은 아주 초고도로 집적되는 반도체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는 소전류나 또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충격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장비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조그마한 전기적 전자적인 충격에 의해서도 그 장비는 무력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 고출력 전자파라는 그 우리 전자기 환경에서 보면은 EMC, EMI, RFI 그리고 HPM에서 고출력 전자기파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고출력 전자기파는 우리가 흔히 낙뢰라고 하는 LEMP가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이제 정전기가 또 같이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클리어 EMP, 넌 뉴클리어 EMP에서 핵 EMP와 비핵 EMP로 구분이 됩니다. 핵 EMP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고도 20에서 50km 사이에서 폭발했을 때 발생하는 그 핵폭발 시에 EMP 위력이 가장 크고 우리가 어떠한 EMP 효과에서도 가장 위력적이기 때문에 HEMP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on-nuclear EMP에서는 비의도적으로 우리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EMP로서 그 HPM이나 UWB, 그 다음에 DS 이러한 그 전파를 이용한 그 EMP 그 무기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그럼 우리가 EMP가 뭔지 한번 그 정체를 한번 알아보면은 핵폭발 시에는 각종 알파, 베타, 감마, 그다음에 중성자 이런 방사선들이 집적돼서 이렇게 폭발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수 메가볼트급의 어떤 방사선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게 초고속으로 빛의 속도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공기 중에 있는 공기 분자하고 작용을 하면서 컴퓨터 효과에 의해서 자유전자를 발생시키고 이 자유전자가 지구 자기장하고 그 역할을 하면서 전류와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서로 결합해 갖고 최대 한 5만 볼트 퍼 미터 정도의 전개를 갖는 그러한 자기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EMP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구를 이렇게 살펴보면 지구는 대기권이라는 게 한 1000km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돼 있고 1000km 이내에는 공기가 희박하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륙권 해갖고 한 16km 정도까지는 공기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핵폭발이 일어나도 이 방사선이 바로 가장 밀도가 높은 공기 분자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멀리 나가지는 못하고 바로 소멸이 됩니다. 근데 바로 위에 있는 이제 성층권은 공기 밀도가 그 성층권 대륙권에 비해서 거의 한 50분의 1,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 핵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방사선이 공기 분자하고 반응을 하지만 그 밀도가 작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퍼져나가면서 공기 분자하고 반응하면서 자유전자가 발생되고 그것이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높을수록 반경이 뭐 150km, 200km, 300km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EMP 위협입니다. 다음. 이 햄프의 이 앞에요. 다음입니다. 햄프가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은 1960년대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그 냉전 시대에 엄청난 핵 개발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핵 개발을 하면서 지상에서 터뜨리다 아까 네바다도 말씀하셨지만은 지상에서 터뜨리다 보니까 지상에 그 핵 낙진하고 이런 핵 폭발 영향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지하에서도 해보고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우주 공간에서 터뜨리면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하면서 터뜨려 본 게 하와이에서 한 1,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존스톤 섬이라는 상공 400km에서 400km면은 성층권을 훨씬 넘어가는 거의 대기권 바깥쪽에 있는 그 위치가 됩니다. 거기에서 터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터뜨린 위력이 1메가톤급이다 보니까 위력은 셌는데 고도가 높고 하니까 영향이 적을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와이 지역에 전기 장치들이 오류를 일으키고 막 가로등이 나가고 라디오 방송이 중단되고 하는 이런 현상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햄프라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이후에 그 EMP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다음. 이 EMP는 그 햄프는 저희가 E1 펄스, E2 펄스, E3 펄스라는 세 가지 그 형태로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E1 펄스는 최초 20 나노세크, 20 나노세크는 10의 마이너스 8승초가 됩니다. 20 나노세크 정도의 최대 위력을 줄 수 있는 4만 볼트 퍼 4 내지 5만 볼트 퍼 미터 정도의 전기 강도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햄프의 위협은 E1 펄스의 대부분이 다 실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1.5 그 마이크로 세컨드부터 해서 그 5미리 세컨드까지 들어오는 E2 펄스는 큰 영향은 없지만 우리가 안테나나 그 좀 바깥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전력선의 통신선을 타고 거기서 커플링되면 연계되어 들어오면서 우리 그저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협으로 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3 펄스는 이게 지자기하고 연계돼서 지상으로 흡수됐던 것들이 역으로 다시 그저 우리 저 큰 전선에 다시 커플링되고 하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긴 선, 뭐 수십에서 수백 킬로 정도 되는 전력선이나 이런 거에 커플링돼서 그 전력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위협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E3 펄스는 통상적으로 핵폭풍 시에 그 태양 폭풍 시에 발생되는 지자기 폭풍이 그런 E3하고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E1 펄스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장비나 우리가 각 개별적으로 있는 시설들의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소가 되고, E2 펄스는 외부에 있는 안테나선이나 이런 것들이 위협이 될 수 있고, E3는 굉장히 긴 전력선이 위협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EMP 공격 위협은 특히 이제 2009년도에 EMP 연구가 시작이 되면서 북한이 1차, 2차, 3차, 5차, 6차까지 핵실험을 하고 ICBM 개발을 하고 하면서 미국에서 더 난리를 치면서 준비를 하는 상황이 됐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2009년도, 10년도에는 EMP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EMP에 대해서는 그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 EMP에 대해서 거의 그냥 무시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정권 때는 핵이라는 용어 자체를 갖다 꺼내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 당시에 관련된 사업 소유 제기를 하면은 아예 그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과제로서 분류가 됐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비원 벙커, U3 벙커, 그다음에 위성 운영국을 하면서 그 당시 국방부에서 주요 사령부 지역에 대한 C4I 시설은 EMP 방어를 한다고 결정을 했고, 그 일환으로 55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방어 시설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정부에서는, 국방부는 나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EMP 방어에 대해서 크게 그 신경을 안 쓰고 시설에 대한 EMP 방어 그 시설은 그 구축이 좀 미미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이 EMP가 핵 EMP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라크에서 미군이 한번 사용했었다고 하는 그걸 시작을 해서 이 범위 저희들이 다시 이제 그 관심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넌 뉴클리어 EMP로 분류가 됩니다. 이 범은 화약이나 또는 그 어떤 축전기에서 축전했던 그 전류를 한꺼번에 발생시켜서 그 전자파를 일시에 발생시키는 고출력으로, 그러한 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무기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 아울러 그 이제 우리가 HEMP 말고 non nuclear EMP에서 거기 또 IEMI 해갖고 인위적인 그 EMP 그 해갖고 위협을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EMP 공격할 수 있는 체계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16,000불이면은 살 수 있습니다. 저 정도 400줄 정도면은 상당히 위력이 있는 그러한 무기 체계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저런 것들이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다음. 우리 그 군에서는 우리는 아직 EMP 이범이라는 것을 ADD가 개발은 하고 있지만 무기 체계로 완성은 이제 하질 않았고, 미국이나 러시아는 이범을 무기급의 그 수킬로미터 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급 EMP탄을 갖고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다시피 저기 미국이 대인 무기로 ADS라는 그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서 운영하였고, 그 다음에 범 교수가 그 EMP 출력기, 졸트라는 출력기를 개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군에서 무기 체계에서는 각종 전자전 장비도 이 EMP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EMP 위협은 현재 식별되어 있는 이 EMP, non nuclear EMP의 위력은 누구도 발표를 안 합니다. 무기급으로 된 거는. 그래서 존재 자체도 인정을 안 하고, 그게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지 전혀 비밀로 놔두기 때문에 어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요거는 IEC 61,000-2-13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위력을 보면은 통상 1kV/m에서 한 500kV/m까지 전개 강도를 가지는 그 위협 거리는 수백 미터에서, 근거리 가까운 것도 있지만 한 수백 미터 정도에서 작용이 되는 이러한 그 제너레이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한 아까 앞에 있는 그런 위력으로 개발된 장비들의 실물 사진들입니다. 다음. 그럼 이 EMP는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주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일단은 EMP에는 모든 전기 전자 장비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 지휘 통제 시설과 국가 핵심 시설, 교통망이나 발전 시설, 전산센터 등 이러한 전기 전자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그 다음에 모든 신경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런 컨트롤 센터들이 우리의 주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군에서는 이동형 장비들이나 또는 함정, 항공, 지상 장비, 그 다음에 통신 장비들이, 그 다음에 지휘 통제 시설들이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 시설은 경계 시스템이나 마찬가지 각종 장비들, 전자 제품들, GPS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다음. 이렇게 EMP가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방어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MP 방어는 기본적으로 차폐와 필터링과 정기적으로 접지와 접지 저항을 유지하는 이러한 것이 가장 기본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일단 우리가 B3 벙커나 B1 벙커나 U3 벙커 등 각종 지휘 통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에 모든 지휘 결심할 수 있는 퀴시파이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을 바깥쪽에서 감싸주는 차폐 판넬 및 하우징을 통해서 바깥쪽에서 쉴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설로 들어가는 문과 창문들은 EMP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차폐 처리해주고, 환기구나 배수관은
WBC라는 그 규격에 의해서 그 방호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기적으로는 접지를 시키면서 각종 신호나 전력선, RF 통신선은 필터를 통해서 방호를 해주면은 그 시설 방호가 되는 것으로 일단 기본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차폐는 용접 판넬과 펜 타입 두 가지 그 판넬로 쉴딩을 할 경우에는 거의 방호력을 제대로 된 방호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분류가 되며, 뒤에 있는 모듈러나 리벳 그 판넬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공하는데 시공 되게 용이하지만은 방호력 그걸 제공받는 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하다고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폐도어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방식과 스윙 방식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형 문에 대해서는 슬라이딩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고, 작은 문에 대해서는 스윙 방식을 쓰는데, 여기서 특이할 점은 우리 EMP 방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이 한 개가 아니라 쉴드 벽 안에 두 개의 문이 들어가서 하나가 열렸을 때 하나가 반드시 닫혀 있는 인터로킹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차폐 환기구 및 그 배관은 환기구는 허니컴 구조로 해서 그 방호를 할 수가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은 허니컴 구조물의 가장 작은 그 구멍에 가장 큰 직경보다 5배 정도의 그 깊이만 유지시켜 주면은 이 전자파는 차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종 배관은 아까 말씀드린 그 WBC 웨이브 가드 빌로우 컷오프 해갖고 그 허니컴 구조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한 5배 정도의 차이를 두고 그 직경에 5배 정도의 길이 이상을 두면은 그 전자파 차단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에 그 물이나 이런 것이 안 차 있고 빈 공간으로 됐을 때는 요걸 특히 더 그 EMP 차폐에 대해서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정기적으로 접속 저항이 그 부정확할 경우에 그 접속 저항이 센 쪽으로 그 일종의 에너지가 모여서 거기가 폭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EMP 방호 시에 등전위 접지는 가장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장비와 장비 간에 연결할 때도 접지 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 규격에 맞춰서 시공이 돼야 됩니다. 다음. 요거는 그 방호 신호선과 통신선, 전력선에 대한 방호 필터입니다. 요거 역시 저희가 2009년도에 EMP 연구를 시작할 때는 이게 전부 ETS나 해갖고 외국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력 필터 200A짜리 같은 경우에는 뭐 7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불러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것을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해서 ADD하고 개발을 해서 국산화가 완료가 되니까 가격이 10분의 1로 다운이 됩니다. 외국산이. 그래서 저걸 개발할 때 53억 원을 긴급 편성해갖고 ADD에다가 편성해주고 개발을 시킨 효과가 충분히 낮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상형 무기 체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동형 장비에는 쉘터를 이용을 해서 그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쉘터를 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있고, 우리가 전차나 장갑차 또는 차량이나 이런 것처럼 또 무전기나 이런 것처럼 그냥 쉘터로 감싸면은 차의 성능이나 기능에 문제가 되는 이런 그 장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비들에 대한 방호 개념이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서 각각의 그 체계가 그 방호가 이루어져야 EMP C4I 시스템과 저 야전에서 다니는 장비들하고 연계가 돼서 작전과 또는 전투 그 지속 능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예. 다음. 함정이나 항공기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함정은 자체가 철판으로 뒤집어 씌워 있어서 그
충분히 그 차폐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취약한 지점이 바로 조타실의 그 차폐 유리와 그 다음에 바깥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이 EMP 방호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이것들이 그대로 통신선이나 신호선, 전력선으로 해서 그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함정의 EMP 차폐가 안 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항공기도 마찬가지 그 개구부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캐노피가 그 차폐가 안 되기 때문에 항공기도 EMP에는 취약합니다. 기본적으로 낙뢰 방호 그 낙뢰 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지만 EMP에 대한 대책은 수립이 안 됐다는 겁니다. 다음. 요 EMP 그 방호를 위한 그 국방 규격으로는 밀스탠다드 규격하고 똑같이 SE 테스트하고 PCI 테스트, CWI 테스트, 그 TLI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EMP에 대한 그 지금 현재 국방이나 민간 동향입니다. 고정시설이나 이동형 무기체계, 전기전자장비에 대한 그 표를 보시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현재 EMP 방호 주요 그 사업 현황으로는 시설 사업은 그 군지시설이 55개소에 대해서 단계를 진행하고 있고 민간 그 주요 정보통신 시설이나 그다음에 핵심 시설로 원자력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1년에 일정 예산이 나와서 취약점 분석을 하고 대응 대책을 수립하도록만 돼 있습니다. 근데 대응 대책만 수립하지 그 후속 조치로 시설을 설치한다, 뭐 한다 이런 계획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 용역으로는 항공기에 대한 EMP 취약성 분석이나 뭐 해군 EMP 방호 설계 기준 이런 것들은 현재 이제 작성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장비에 대한 EMP 방호 개념으로 RF 안테나를 방어하는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는 중입니다. 다음. 이상입니다. 이 EMP는 항상 우리 근처에서도 누구든지 위협을 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우리 반정부 세력이나 또는 이런 불순 세력들이 활용하고자 하면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인데 이에 대한 그 인식이나 대비는 굉장히 소홀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마 EMP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약간 미리 예습하지 않으셨으면 여기 와서 공부 좀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신 분이 꽤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설명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 한국전자파연구소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 박지용 박사님 같은 이런 전문가가 계신다.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게 잘하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앞으로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어떤 자신감 같은 게 생기네요. 또 각 무기 체계별로도 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오늘 아주 우리의 우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발제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 폭발이 일어나고 어쨌든 나름대로 잘해서 대피 시설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EMP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이게 다 끊어진다면, 모든 네트워크가 끊어진다면 아마 거의 대피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가족이 어디 갔을지 모르는,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디에, 또 엄마도 직장에, 자녀들은 또 어디에 다 따로따로 있다가 대피를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의 대부분이 이산 가족이 될 가능성, 이런 문제도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EMP에 대한 방호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확실합니다. 자, 이제 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발제 3개 오늘 다 들었는데요. 대단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이 이제 뭐냐면 1시간 동안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회자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일부 주제 발표 함께 해주신 우리 좌장님, 그리고 박지용 전무님, 박계호 교수님, 류동관 박사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든든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든든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든든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분야 했죠. 핵, 화생방, EMP, 이 개념부터 대응 방안까지 위기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무겁고 난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발제임에도 불구하고 3분 모두 이해는 쉽게 그리고 핵심은 깊게 정말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발제를 20분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포럼이 그래서 앞으로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공유돼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기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